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부산에 와서 저희가 녹음을 하는데 네. 조금 낯설기는 하거든요. 아, 저기 보지 마. 여기 봐.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안 보여. 일직선으로 앉아가지고. 눈을 피하고 있어요. 네, 좀 어색하긴 한데. 네. 자, 부산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저희가 해운대에서 점심 먹고 네. 건너왔는데 어떠세요? 정평님. 무엇이요? 네. 그냥 뭐 이런 분위기. 이런 스튜디오 분위기. 저희 바깥에서 녹음하는 건 처음이니까. 예. 네. 좋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환기도 될 것 같고요. 야외에서 하니까 시야도 탁 트이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요. 색다르고 재밌네요. 네. 끝까지 이런 분위기가 오늘 녹음 끝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영화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2008년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케이트 윈즐렛이 나왔던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영화인데 이게 원작도 있고 원작을 한 10년 만에 이제 영화로 13년이죠. 영화로 만들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영화여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뭐 책의 해를 맞아서 부산에서 행사를 하는데 와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더 리더 시작하겠습니다. When I was young, I had an affair. She was a friend of yours. 나치독일이 패망한 1958년 서독. 하굣길에 아파서 쓰러진 고등학생 마이클은 한나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며칠을 알아눕습니다. 이후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한나를 찾아간 마이클은 예상치 못하게 한나와 동침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한동안 아슬아슬한 사랑을 키워나가다 한나가 잠적하면서 마이클은 허탈해합니다. 8년 후 법대생이 된 마이클은 전범 재판에 참관하러 갔다가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를 보게 되고 자신이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사랑과 책임, 인간과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I'm going to take these cases one by one. My name is Hannah Schmitz. You joined DSS in 1943. They were looking for guys. 네. 영화가 사실은 오래된 영화라 이 영화는 어떻게 극장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극장에서 보지 못하고 나중에 찾아보게 된 케이스였는데 요원이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네. 정평님은 이때 시내21 안 계셨었나요? 평이 없던데? 네. 저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닌데 뭐 그렇게. 그렇죠. 네. 아니 혹시 평을 하신 게 있으면 재밌겠다 싶어서 열심히 찾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때는 평이 없더라고요. 네.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려고. 그래서 오늘 평가를 뒤늦게 해주세요. 뭐 10년이 지난 상황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한 줄 평 어떻습니까? 눈 감은 자들을 눈뜨게 하는 읽는 자의 훈육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려워. 눈을 어렵네요. 뜨게 만드는 어려워. 읽는 자. 그러니까 더 리더의 훈육. 감은 눈을 뜨게 하는 읽는 자의 훈육. 네. 배 감독님은요? 뭔가 눈 뜨게 한다? 이게 저도 쉽게 정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그래도 좀 쉽게 써본 한 줄 평은 인간다움에 관해 반문하는 투명하고 텅 빈 얼굴. 뭐라고? 네가 더 어려워. 투명하고 텅 빈 얼굴. 투명하고 텅 빈 얼굴. 네. 사실 그냥 투명하고 텅 빈이라고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투명하고 텅 빈 얼굴. 네. 제 것보다 더 복잡한 것 같은데. 어려워.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제 한 줄 평은 간단합니다. 어디까지가 내 책임. 이렇게 해야 어디까지가 내 책임.
저는 그렇군요. 사실 보면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책임에 대해서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좀 오래된 영화라 네네. 스포일러를 포함 안 한 내용을 길게 하는 건 좀 의미가 없으니까 네네. 앞부분을 좀 흐리륵 하고 지나갈 텐데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네. 기본 정보를 조금 몇 개 말씀드리면 2009년 3월에 우리나라에서는 개봉했는데 흥행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45만 명 정도 받고 네. 그 이후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셨을 것 같고 영화 길이는 2시간이 조금 넘어요. 123분. 스티븐 달들이, 케이트 윈즐렛, 랄프 파인즈, 데이비 크로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는 영화고 1995년 베르나르트 슐링크라는 저자의 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이후에 이제 미국하고 독일에서 합작 영화로 만들어졌고 미라맥스가 판권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영화가 됐다 그러는데 케이트 윈즐렛이 처음 캐스팅이 됐다가 같은 해 개봉한 영화 레볼루셔너리 로드 네네. 네, 그 영화 때문에 본인이 못하게 돼서 여주인공이 니콜 키드먼으로 바뀌었었대요. 그래서 니콜 키드먼으로 찍힐 뻔 하다가 그때 니콜 키드먼이 임신을 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본인한테 돌아왔는데 니콜 키드만이 이 영화를 했으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진짜 좀 상상하기가 힘들긴 하네요. 왜냐면 케이트 윈즐렛이 이걸로 오스카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해 엄청난 영화 2편을 찍은 거네, 사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레볼루셔너리 로드로 오스카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이 나오기도 하던데 네. 상상이 잘 안 돼요. 니콜 키드만이 만약에 요 역할을 했다 그러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워낙 두 배우가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이미지라는 것이 조금 다르잖아요. 니콜 키드만의 경우는 굉장히 좀 차갑고 네. 좀 어떤 냉기 어린 그 서늘한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봤다면 의외로 케이트 윈슬렛의 경우는 뭔가 볼륨감이 있고 그러니까 연기 자체 어떤 볼륨감이 있으면서도 단호한 구석이 있고 또한 네. 그러면서도 묘하게 좀 엉뚱한 그런 매력이 있는 배우라서 어쩌면 니콜 키드만이 했으면 전혀 또 다른 느낌의 한나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케이트 윈슬렛이 정말 명연기를 보여준 결과물을 우리가 봐서 다른 걸 상상하기 힘들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순진할 정도로 무지몽매한 모습을 나중에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니콜 키드만이 했으면 그런 무지몽매함이 아니라 어쩌면 좀 히스테리컬한 쪽으로 표현됐을 수도 있겠다. 그럼 좀 톤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약간 표독스럽기도 하고 네. 알면서 그랬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오히려 더 약간 의문스러운 게 더 커졌을 수는 있겠으나 날카로움이 좀 더 부각되지 않았을까? 네. 네. 평론가들 평점은 높아요.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았기 때문에 감독상 후보도 올라갔기도 했고 네. 평식 오빠는 3개 반 소재에 따라 뜨는 배우와 지는 감독 스티븐 달들이 별로였나 봐 이때 네. 이동진 씨도 3개 반 좋은 연기 그래도 윈슬럿은 레볼루셔너리 로드로 오스카를 받았어야 했다. 김혜리 씨가 3개 반 메릴 스트립이 되어가는 케이트 윈즐렛 극찬이네요. 네. 네. 근데 공이 다 케이트 윈슬렛의 연기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네. 네. 그러니까 상도 받았겠지. 네. 자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아직 안 본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이라면 꼭 보시라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요?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과거 세대와 좀 현재 세대 간에 어떤 식으로 서로의 문제를 좀 화해 혹은 뭐 이렇게 감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라면 약간의 어떤 러브라인이 가미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큰 줄기는 어떤 역사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 감독님은? 저는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난 좋아한다. 즐겨봤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2차 대전, 1, 2차 대전, 이렇게 생각하면 그려지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전쟁 영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좀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홀로코스트에 관한 영화를 좀 찾아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층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유태인 학살에 대한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내가 보고 소비했던 콘텐츠의 어떤 다른 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실제 역사적인 비극이 있었다는 걸 한번 보시려면
꼭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닐까. 저는 달리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오히려 약간 후반부에 가서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달리고 쫄깃쫄깃하고 뭐 이런 영화 말고 오히려 좀 예쁜 영화, 화면이 좀 예쁘고, 네네. 이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보시면서 생각할 포인트가 많아서 네. 주제가 좀 무겁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럼 제가 약간 낚아볼게요. 네. 네. 멜로 영화랑 법정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멜로 법정 드라마. 같이 야한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럼요. 야하고 진한 멜로 법정 드라마. 아, 그렇지. 그거 두 개가 딱 붙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법정 드라마는 액션하고 붙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거는 약간 애로와요. 저는 오늘 취지에 맞춰서 원작 소설과 네. 이 영화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는지를 좀 비교하면서 보기에 좋은 하나의 케이스가 아닐까. 괜찮은 포인트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책을 보면 그대로인 책도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화가 각색을 해서 나왔을 텐데 그냥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쓴 영화들도 있어서 영화 보고 책 읽었는데 그 스크립트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화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영화는 그렇지는 않아서 맞아요. 주요한 포인트가 내용들이 좀 바뀐 게 있어서 책은 책대로, 영화는 영화대로 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라 사실 오늘 선정하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들어봐야 별 쓸데없는 영화 보신 분들은 무슨 소용이 있어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였고 잠깐 쉬고 저희가 스포일러를 포함한 내용으로 얘기를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에피소드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말했어요, 분명히. 자, 본격적으로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 얘기할 텐데 제가 녹음이 끝나고 나면 네로가 될 것 같아요. 그 스파르타쿠스에 나오는 로마 사람인 것 같아. 왜? 옆으로 누워가지고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러네. 거의 반 누워 계시는 거 제가 아니죠? 다리가 짧아가지고 네. 앉은 키가 커요. 근데 의자가 너무 높아. 그렇지. 당신들을 보고 하려면 제가 누워서 녹음을 해야 돼요. 굉장히 지금 희한한 포즈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이 영화가 던져주는 주제가 혹은 소재가 홀로코스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쉽지 않은 주제잖아요. 쉽지 않죠. 판권을 사놓고 10년간 묵혔던 이유도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 누구 하나 섣불리 이제 만들기는 좀 겁이 날 수 있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네.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애들 많죠, 사실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홀로코스트 영화인데 네. 막 에로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 많이 나오죠.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에로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에로틱이라고 하죠. 에로 일단 노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멜로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각자한테 그 다가온 메시지 뭐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어떠셨어요? 본인들이 느끼기에 나는 요 메시지가 영화 보는 내내 좀 와서 박혔다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정평님부터. 저는 앞서서도 그 한 줄평으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남자 주인공 마이클이 15살 소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화에는 이 소년의 가정 배경사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원작에서는 이 아버지가 스피노자를 연구하는 교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나 자기 안의 어떤 번민 같은 것들을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아버지와의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뭐 어떤 실마리 약간의 어떤 자극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책에는 나오는데 이 영화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소년과 15살 소년과 꽤 괜찮은 어떤 중산층 이상의 어떤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배경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여성 주인공인 한나는 36살 정도의, 그러니까 소년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홀로 있어요. 영화 속에서 한 번도 어떤 이 여성 주변의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늘 혼자 있고 그리고 사실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의 상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여성의 특징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 인물들 자체가 사실 하나의 세대를 좀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역사적 어떤 맥락 속에서 한나의 경우는 그 당시 이제 전쟁의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 나치나 이런 시스템에 복무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네. 한 인물 유형이라고 본다면 이 남자 주인공 마이클의 경우는 이제 후속 세대, 이제 전쟁 이후의 세대라고 했을 때 후속 세대들은 어떤 식으로 이 앞선 세대들과 또 앞선 세대는 어떻게 이 후속 세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글을 읽을 수 없는 이 여성 앞선 세대, 어떤 전쟁이라는 것으로 눈이 먼 앞선 세대의 이 사람에게 이 이후의 세대가 글을 읽을 줄 알고 책을 읽어주는 이 이후의 세대 마이클이라는 사람으로 대변되는 이후 세대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심지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큰 은유의 영화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눈을 감고 있던 자에게 역사라는 그런 것이 어떤 식으로 훈육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읽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해보고 싶습니다. 네. 배 감독님은요? 되게 신기하네요. 저는 비슷한데 약간 결론이 반대였거든요. 뭐냐면 이게 세대 간의 어떤 은유를 읽힐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이걸 그냥 굉장히 단순화시켜보면 나 개인과 접점이 없는 역사적 비극에 내가 얼마나 신경 쓸까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에서 결국 그 재판장에 가서 법과대 학생들이 그걸 보고 막 분노에 욕을 하기도 하고 막 격양된 목소리를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전 그게 정말로 화가 난 걸까? 정말로 뉘우치고 있고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자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게 난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때 본인은 진심으로 화가 나서 인간은 저러면 안 되는 거지 라고 말하겠지만 본인이 안 겪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마이클이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전 그게 더 진짜 같더라고요. 어쩌면 스피노자 얘기도 아까 이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이제 독일 철학적으로 얘기를 보자면 그게 독일 철학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방법적 회의를 고통스럽게 거치고 난 결론일까? 저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마이클은 굉장히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모습과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재고를 거듭해서 내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으면서 굉장히 갈팡질팡하는데 저 과정이 있어야만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고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보통의 경우는 근데 나랑 상관없으니까 쉽게 오른쪽을 강력하게 지지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쉽게 오른쪽을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나와 상관 있는 누군가가 문제시 됐을 때 그걸 끝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 그만큼 강인하고 심플한 사고를 하나? 뭐 이걸 질문하는 영화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평론가님이 감은 눈을 뜨게 하는 읽는 자의 훈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무지몽매한 자가 똑똑한 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이 인간다움에 대해서 반문하는 텅 빈 얼굴 그런 질문을 맞닥뜨리게 하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관객들이 앞에 계시니까 네. 둘이 어려운 말로 싸우는구나. 어려운 말을 좀 해놔야 이러지 않았잖아. 시간 많이 시간 별로 안 가네요. 근데도 저는 네. 계속 상스러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보는 내내 그 케이트 윈즐렛의 표정이 네. 굉장히 좀 와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혼란스러워하는, 물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자살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게 본인의 책임 혹은 본인이 내가 뭐가 잘못이야 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네네.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이 나를 제외한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회와 이런 것의 책임인가를 좀 자각하고 살지 않으면 의도가 순수하게 저럴 수도 있겠다. 네네.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롯이 케이트 윈즐렛 한나의 책임은 아닌 거잖아요. 글을 못 읽고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환경에 있다가 또 근데 자기는 성실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반추해볼 여지도 없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막 그렇게 죽이는 것도 크게 도덕적으로 잘못됐는지 판단을 못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네. 그러면 나는 문맹이고 교육도 잘 못 받고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라고 강하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이라는 영역은 있는 거니까 그거를 까딱 잘못 생각하면 저렇게 극단으로 가고도 모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비단 저 사람뿐일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뭐 저는 너무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태극기를 흔들고 계신 네. 많은 분들 중에 네. 저런 경우도 꽤 있겠다. 개인적으로 보고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지만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네네.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한 선을 명확하게 긋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보면서 좀 했는데, 야, 나도 어렵다. 셋다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쉽게 네. 얘기한다면서 되게. 그렇죠. 근데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부분은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덕지가 없거든. 아, 그렇죠. 앞부분은 그냥 사랑에 대한 얘기. 15세 소년과 30대로 보이는 여인의 진짜 말도 안 되는 격정적인 멜로드라마가 펼쳐지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게, 물론 그것도 그 소년의 입장에서 복잡했겠지.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찐한 멜로드라마였는데, 이 멜로드라마의 상대, 나의 첫사랑이자 사실 거의 마지막 사랑이 돼버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알게 된 순간 이 남자 주인공의 당황함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똑같이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그냥 멍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내가 누구랑 뭘 한 거야? 이런 질문이 계속 쇄도하기 때문에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 영화가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어렴풋이 알지만 입장 정리가 그냥 명쾌하게 된다던가 이건 이런 거고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반문하게 하는 영화라 우리의 말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작품을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네. 그게 이 영화가 좀 다루고 있는 주제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 케이트 윈슬렛이 맡은 한나라는 역할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위험한 그런 네. 인물의 대변을 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떤 한 인물이 어떤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인물이 아닌 이상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그게 이제 역사적 비극의 순간과 이어진 경우는 더더욱 쉽지 않구나. 근데 한나 역시 어떻게 보면 감정이 거의 없는 건가 싶은 순간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또 감정적이고 격정적이고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매혹적이잖아요.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집중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마이크가 읽어주는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사람이라는 것이 왜 소설을 읽고 왜 책을 읽을까 어떤 이야기에 왜 빠지는 걸까 영화라는 것 역시 이야기 어떤 여러 가지 영화의 정의들 중에서 어떤 움직이는 어떤 서사 문학이라고 한다면 왜 이야기에 빠질까라고 하면 사실 그 어떤 감정의 이입의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야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나 역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감각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고 너무 좋아하죠. 거기에 몰두하고 있고 그런 면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그 이야기가 어떤 쓸모 혹은 뭐 이야기 어떤 효용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읽고 끝 책 덮었어 영화 다 봤어 끝 이게 아니라 그 극장을 나오는 순간 혹은 책을 덮은 뒤에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 감정 속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잡고 생각하게 되는 힘 역시 저는 책이나 어떤 영화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나에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책을 읽었고 이런 감정을 느꼈던 사람이 맞나 싶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그냥 어떤 홀로코스트의 복무를 하게 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지점에서 한나는 그냥 이거는 내가 내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따가 저희가 또 그 장면들을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한나는 이런 인물이라고 요약하기 어려운 굉장히 다양한 결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서 이야기하기도 좀 쉽지는 않고 또 그거 인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고민스러워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원작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감독은 스티븐 달들이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뭐 빌리 엘리엇도 있었고 디아워스도 있었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감독은 1960년생 그렇습니다. 영국 출신이고요. 뭐 BBC에서 PD도 하고 뭐 이제 예술 감독 생활도 이제 했기 때문에 무대 연출을 막 100편 이상 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책을 영화화하는 거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감독만이 뽑아낼 수 있는 인간에게 집중하는 뭐 이런 아무래도 스타일이니까. 원작 작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있지는 않아가지고 1944년생 베르나르트 슐링크라는 작가인데 2014년에 제4회 박경리 문학상 수상해가지고 한국 왔었더라고요. 그게 되게 생뚱맞게도. 그리고 이분은 이제 법률가여서 법대 졸업하고 헌법재판소 판사 이런 거 이제 오래 하다 지금은 대학교에서 법학 교수로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본인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묻어났던 거 아닐까 싶고 1995년에 이 책을 냈는데 독일어권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뽑힌 책이어서 하여튼 좋은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책과 영화가 좀 다르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미처 아직 책은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느 포인트가 조금 다른가 크게 다른 부분을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가장 큰 제가 받은 인상에서의 차이는 책이 굉장히 많은 자기의 내면을 직접 기술해요. 주인공의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인상을 받았고 이때 나는 어떤 생각을 했고 여기서 어떤 감정을 느껴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뭐 이런 게 그대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책으로 읽을 때는 그게 되게 좋은데 그건 사실 영화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방식인데 그럼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면서 더 간소화되면서 강조됐냐를 비교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텍스트와 영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기의 내면을 기술하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화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축약된 어떤 시기들 둘이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재판장에서 그녀를 다시 보게 된 이후에 자기가 느꼈던 거, 자기가 거쳤던 과정들이 이제 뒤에 이제 책에서는 좀 더 영화보다는 많이 등장하는데 그걸 축약하면서 근데 굉장히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잘 줄였어요. 영화가. 이를테면 굉장히 중요하게 모티브가 돼서 마지막 남자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여주인공이 사실은 글을 못 읽었다는 걸 알아챈 이후에 남자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상황. 그 이후에 영화에서는 그 재판장의 견학을 가자고 해서 인솔했던 교수에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설에서는 그 교수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어떤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선문답 같은 대화를 막 하다가 결국 아버지가 그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해야 한다. 그때 심지어 주인공이 논점을 이탈하는 말이지만 나는 한 문장을 더 덧붙여서 아버지에게 얘기했다. 그 당사자와 직접 내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태면 어떡하죠?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그건 지금 중요한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표정으로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도움이 안 됐구나 라고 말하면서 대화가 중단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본인이 그때 어떤 심정으로 어떤 대사를 했고 그때 아버지가 어떤 표정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뭐 이런 게 장황하게 대사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데 이걸 만약에 굳이 영화에서
재판장에서 그녀를 본 다음에 고민하다가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랑 긴 대화를 선문답을 해. 이런 걸 찍었으면 오히려 되게 효과가 떨어졌을 것 같거든요. 거기선 바로 그냥 옆방에 들어가서 교수랑 짧은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서 굉장히 콤팩트하게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티 안 나는 각색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있다. 순서로 따지자면 영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 내가 미처 캐치하지 못했거나 몰랐던 내용들을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저 그래서 사실 영화를 보고 책을 봤는데 그래서 책이 좀 더 재밌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재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영화를 보고 여운이 남지만 정확하게 뭔가 내가 캐치 못한 부분이 책에 있을까? 해서 봤을 때 뭔가 확실하게 적혀 있는 걸 본 느낌? 뭐 이런 게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가장 크게는 결말 부분이 좀 다르지 않아요? 네. 결말이 달라지는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그 역할이 좀 영화에선 좀 줄어들었다면 반대로 책에 없었던 이 마이클의 딸 책은 시대순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1인칭 시점으로 그러니까 마이클의 1인칭 화자로서의 어떤 시점으로 계속 그 과거를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쭉 복귀하면서 진행이 된다면 영화는 이제 현재 이제 중년이 된 그 마이클과 그 소년이었던 그 상태를 계속 오고 가는 편집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도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중년이 된 이제 남자 주인공에게 딸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딸 아이와의 관계가 뭐 자세히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근데 다만 뭔가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어떤 부채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좀 직감하게 돼요. 그리고 이 딸도 뭔가 아빠와 더 소통을 하고 싶고 부모와 뭔가를 더 나누고 싶지만 뭔가 자기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이제 느낌이 있는데 사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게 전후 세대와 그 전쟁 세대 간의 그 이야기라면 이 딸아이는 사실 이제 그 3세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그죠. 그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결말에서 이제 딸과 이 남성 주인공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딸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3세대에게 이제 이 중간 세대가 자신의 어떤 잘못 혹은 자신이 느낀 어떤 과거사에 대한 수레를 하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책에서는 혼자 묘지를 찾아가는데 마지막에 영화에서는 딸과 같이 찾아가면서 아버지가 얘기를 들려줄게 하면서 한나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잖아요. 영화 볼 때 좋은 마지막 장면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책에 막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완전 달라요. 되게 쓸쓸하게 혼자 공동묘지를 찾아갔고 그게 내가 한나를 찾아간 마지막이었다. 라고 이렇게 끝내는데 오히려 감독이 각색을 하면서 연출을 하면서 이게 세대가 거쳐가면서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고 우린 이것을 더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 라는 주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삽입하는 장면이 아닐까. 남성 주인공 이름을 마이클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마이클이죠. 예. 마이클.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시킨 것이 어떤 의도는 있었으나 그것이 과연 영화적으로 성공했느냐 잘 되었을까라고 한다면은 조금 좀 의문이 남기는 해요. 사실 이 딸의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기능적으로 이 영화 안에서 소비가 된 것 같아서 거의 그렇죠. 역할이 좀 없고요. 어떤 아빠가 필요한 순간에 순간 아주 짧게 등장을 하는 정도라서 딸과 이 사람 사이에 도대체 어떤 갈등이 있는 거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쉽다. 이 딸의 어떤 만약에 그런 역사의 문제를 세대 혹은 이제 그 전쟁 이후 시대에 어떻게 볼 것이냐까지 이 영화가 좀 더 가고자 했다면 이제 그런 좀 디테일들을 더 조금 챙기면 좋지 않았을까. 인상 깊은 장면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영화 초반부 보면 한 30-40분 정도 됐을 때인가요? 두 사람이 사랑을 막 15살 꼬맹이 하고 케이트 윈즐렛하고 이제 막 사랑을 해가지고 맨날 찾아가고 뭐 좋아하고 하다가 이 남자애가 너무 좋으니까 전차로 한번 찾아가거든요. 마지막 운행을 하는 막차에 탔는데 그 2칸짜리 전차니까 뒷칸에 앉아있는 친구를 딱 만났을 때 남자는 되게 애틋하게 쳐다보고
여자는 굉장히 놀라면서 표정이 굳어지더니 막 집에 가서 화를 내거든요. 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일하는 데를 찾아오면 어떡해. 우리가 지금,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기는 하지만, 15살 하고 지금 30대 중반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일하는 데까지 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라는 걸로 저는 읽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이제 혼나겠구나. 왜 그런 거예요? 막, 아이, 철부지 같은 놈. 이제 이러면서 혼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왔으면 앞칸으로 와야지. 계속 있었으면서 왜 뒷칸에 있었냐고. 네, 맞아. 그래서 저게 사랑을 하게 된 여성의 마음인가? 일반론인가? 나는 지금 저거를 읽지 못하는 아젠가.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걸 내가 꼭 물어보리라. 네. 그래서 지금 일반적입니까? 저는 일반적인 여성들을 모르고요. 아니, 본인에게. 그게 혹시,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저도 그 장면이 좀 당혹스러운, 저거 어떤 장면이지? 어떻게 한나가 왜 저러는 걸까? 좀 의문이 들었고, 이제 뒤 이어서 그렇게 말을 하자 이해가 됐죠. 그렇구나. 근데 뭐 일반적인 어떤 여성들이 그렇다? 이거는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네. 일단 저는 화를 내는데 모르겠는 거야. 이제 그 친구처럼 싸움의 준비가 돼 있는 거지. 왜 화를 내는 거야?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네. 갔는데 화를 내는데 화를 낼 때는 그걸로 화를 낼 줄 알았지. 네네. 여기 일하는데 찾아오면 어떡해? 당황스러웠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앞칸으로 왔어야지. 왜 뒷칸에 있었어? 네. 얘기를 듣고 당황했구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는 그때 근데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방어했어요. 네. 저거 그냥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뻥이다.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다. 그럼 사실은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사실은 나는 너랑 지금 딱 적당하게 이렇게 지금 통제가 돼야 되는데 네가 지금 통제권을 벗어나서 지금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러니까. 딴 말을 하는 거다. 딴 말 한 거다. 약간 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한나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 한 말이 사실이다. 네. 거짓말은 아니다. 네, 마이클에 대한 그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첫 만남부터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때 어떤 한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대를 리드를 하고 물론 상대가 소년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어떤 경험이 더 적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한나가 주체적으로 그 순간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여성으로 보였고 그런 어떤 장면에서도 그 소년에게 왜 나에게 오지 않았어라고 이제 굉장히 화를 내면서 다그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표현의 방식이 좀 거칠 뿐이지 한나의 어떤 특성 그런 어떤 사랑을 대하는 한나의 마음의 어떤 표현의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그런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그 한나는 계속 말하죠. 이건 나의 일이다. 내가 일을 그냥 나는 그 일을 했을 뿐이다. 내 직업적 일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둘이 그 어떤 두 가지의 한나의 모습이 꼭 충돌하는가라고만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때는 굉장히 저돌적이지만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소심해지거나 아니면 이런 좀 상반되거나 좀 뭔가 충돌할 것 같은 그런 성격,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 안에. 그래서 저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캐치를 못하고 그냥 당황스럽기만 하고 지나갔고 두 번째 영화를 볼 때는 한나라는 캐릭터를 이 장면으로 설명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저 사람은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여성들은 일반적이냐? 모두 다 일반적인 건데 내가 남자여서 둔해서 몰랐던 거냐.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인물을 도드라지게 설명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그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홀로코스트에서 사람을 죽이게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다른 관점으로 자기의 관점을 아주 고집하고 있는 이 사람의 캐릭터를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럼 두 분은 이 영화에서 인상적으로 보셨던 장면들이 뭐가 있을까요, 배 감독님은? 거기서 방금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거 조금만 부연을 하고 넘어가자면, 원작 소설과 영화의 대단한 점인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이지 않은 것의 조합으로 내가 이 사람을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심지어 그래서 책에서는 그래서 재판장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야, 저렇게 무지몽매하게 저렇게 순진한 얼굴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하지만 나중에 혼자 생각하거든요. 아니다. 저건 변명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거다. 애들한테 책을 읽어준 건 어차피 니네가 아우슈비츠로 갈 거 한 달 동안 편하게 있으라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스스로가 막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나를 이해하는 방식을 막 넓혀요. 그렇게 막 가는 묘사가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지만 한나의 인물상에 빗대 보면 저건 이해가 가는 행동이네. 일관성이 있네. 라고 우리 막 지평도 약간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주는 캐릭터라 굉장히 잘 쓰여졌고 잘 만들어진 영화다. 근데 영화는 어쩔 수 없이 글이 아니니까 그냥 장면 하나로 그냥 딱 어떤 느낌을 줘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건 정말 영화에서 이 장면을 너무 잘 찍었다 싶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수용소로 혼자 한번 가보거든요, 마이클이.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한 방에 뭐가 올까 싶었는데 이렇게 침실들 있는 뭐 방 그리고 복도 이런 걸 가다가 어느 순간 약간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이미지가 딱 나오는데 진짜 수천 켤레의 신발로 가득 찬 공간이 하나 딱 나오는데 그때 마이클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한 장면으로 마이클이 한나를 얼마나 보기 힘들까. 그리고 나 또한 아우슈비츠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이미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이 아니었나. 아우슈비츠의 신발 장면. 네. 아우슈비츠에 실제로 그렇게 신발들이 쌓여있는 전시라고 말하면 이제 단어가 선택 이상한 것 같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이제 보존이 돼 있는데, 서대문 형무소가 생각났어요. 서대문 형무소 가면 거기 전시 공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밀랍 인형이랑 뭐 이렇게 해서 막 고문당하고 있는 독립투사들 막, 그게 막 소리도 나거든요. 고문하면서 비명 소리 나면서 그런 공간이 있는데, 좀 오히려 그게 더 저한테는 실감이 안 나는 네. 전시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비교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강렬한 장면으로 인상이 남았어요. 네. 정평님은 인상 깊으셨던 장면이? 하나는 수감이 되고 나서 그제서 이제 글을 알아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년이 된 마이클이 계속 책을 읽은 것을 녹음을 해서 테이프를 보내주고 그 안에서 한나는 그걸 들으면서 다시 처음으로 이제 글을 써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드디어 이 어떤 여성이 처음으로 자신의 어떤 필체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걸 써서 그 편지를 몇 문장도 안 되는 그 짧은 말들을 써서 마이클에게 편지를 붙입니다. 근데 마이클은 이제 그거를 보고 좀 이상한 장면이긴 해요. 마이클이 그 편지를 보는데 한나가 드디어 글을 쓰는구나 라고 감격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고 이 편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주저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서랍 안에 계속 답을 하지 않고 그냥 편지를 쌓아두면서 발로 그 서랍을 꽝 이렇게 닫는 장면이 갑자기 좀 다시 좀 생각이 나는데 왜 그랬을까? 한나가 그렇게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고충을 겪었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마이클일 텐데 왜 한나의 그 순간을 기뻐하며 복돋아주고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당혹스러워할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에서 마이클은 계속 그게 일종의 자기에게 좀 부채였던 것 같아요. 한나라는 인물이 물론 자기에게 이제 말도 하지 않고 떠나버린 어떤 연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뭐 괴롭고 밉고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여성이 대변하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 여성 인물을 바라본다면 아마도 마이클은 쉽게 그 여성의 어떤 변화, 어떤 글을 다시 쓰게 돼서 뭔가를 깨우쳐 갔다라는 그 변화를 마냥 박수 치면서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자기 안에 그 꺼림직하고 자기가 뭔가 더 하지 못했거나 더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채의식 같은 게 있어서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어떤 영화적인 장면으로 보자면 이제 마지막쯤에 해당되는데
한나가 이제 그 수감소 안에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그 자살을 결심하기 전에 이 한나와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이클이 한나에게 옛날 생각을 좀 했어?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근데 그때 한나는 당연히 당신과 내가 사랑을 나눴던 그 옛날 생각을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가 어떤 저질렀던 그런 만행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느냐라는 의도의 질문이었던 거죠. 그때 굉장히 한나가 뭔가 복잡해진 표정을 짓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결심을 한 거죠. 뭔가 죽겠다라는 결심을 했는데 이게 영화 안에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져서 과연 그 말 때문에 한나가 죽음을 결심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나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법적 책임, 형량을 다 살고 자신의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것인데 그때 이제 그동안 한나가 그곳에서 읽었던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한나가 그걸 쌓고 그 위에 맨발로 아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누추한 그 맨발로 그 책들을 하나씩 이렇게 밟고 올라서는 근데 그것을 카메라가 로우 앵글로 이렇게 그 발과 책을 비춰주는 그 장면이 굉장히 영화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책으로는 그냥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어떤 발과 책이라는 것이 마침내 그 책을 읽게 된 한나가 그 위에 올라서서 결국 스스로의 어떤 죽음이라는 선택을 하는 그 장면을 아주 명징하고 압축적으로 보여준 장면 갖다 꼽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나왔던 인상 깊은 장면들이나 영화가 굉장히 예쁘게 찍혔기 때문에 맞아요. 미장센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데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영화의 일종의 해설서처럼 이 영화에서 내가 어떤 거를 느껴야 하고 알 수 있는가를 잘 담아놓은 것 같거든요, 책이. 원작이 원래 이제 훌륭했으니까 영화가 결정이 된 것이라서 그 순서로 한번 책을 찾아서 보시면 영화와는 또 다른 거를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리하기 전에 이 영화와 같이 보면 좋은 영화나 소설이나 뭐 좀 소개를 하나씩 추천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영화를 보시고 소설을 보면 굉장히 요운이 긴 영화를 보고 이걸 근데 되게 드라이하게 썼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원작 소설을 읽으시면 되게 색다르면서 되게 지적이고 드라이하면서도 더 피부를 찌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랑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보신 다음에 약간 좀 이 공기가 다른 영화가 있어요. 뮤직박스라는 90년도 영화인데 1990년작 제시카 랭이 이제 주인공인데 여주인공인데 변호사예요. 변호사고 아버지를 변호해야 되는 딸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고발을 당해요. 전범이다, 전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전범이야. 딸이 직접 아버지를 변호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고 근데 그 중간중간 이제 약간 의문스러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도 해요. 누군가 증언을 했던 사람,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아버지와 흉금을 터놓고 정말 어려운 재판에서 변호를 성공하는데 근데 제목이 뮤직박스잖아요. 이 영화에 나오는 어떤 등장인물이 비밀스레 가지고 있던 뮤직박스에서 뭔가를 발견해요. 아버지에 관한 뭔가를. 그러면서 이제 이 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떤 딜레마는 비슷하거든요. 이건 중요한 스포일러니까 얘기를 못하고 영화를 보시는 걸로. 굉장히 중요한 스포일러에서 다루는 딜레마가 이 영화랑 굉장히 흡사하다. 하지만 이 영화는 좀 더 뮤직박스는 좀 더 드라마와 장르적인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걸 한번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재밌겠다.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뮤직박스 1990년작이고요. 이걸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영화 이제 얘기하면 홀로코스트 최근작 중에 나는 부정한다. 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요 나는 부정한다의 각본을 쓴 데이비드 헤어가 사실은 이 더 리더를 각색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작자 영향을 받아서 아마 나는 부정한다를 썼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평님은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예, 조금 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려 러닝타임이 556분이고요. 네? 500분? 이야. 네. 네.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쇼와라는 다큐멘터리예요. 쇼와. 예, 네. 1985년작이고 클로드 란츠만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요. 그 영화는 크게 이제 네 장소로 갑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아우슈비츠라든지 아니면 집단 학살이 일어나는 어떤 장소들. 네, 그 쇼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절멸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집단 학살 이후에 생존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인터뷰를 가지고 이제 구성이 되는 영화이고 대부분 이제 텅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이제 더 이상 그곳에는 이제 사람이 없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들을 죽인 장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텅 빈 공간과 생존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지고 이 영화에는 어떤 그런 기록물로서의 어떤 영상들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러면 그 아우슈비츠의 학살을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 다큐냐라고 한참 그때 나왔을 때 논쟁이 많았었는데 네. 어떤 신문이나 어떤 기사 같은 영상이 없어도 다큐멘터리에서 어떻게 역사에 사라진 상실된 현장을 다큐멘터리가 기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 영화는 이제 그렇다면 저는 다른 이제 소설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헤르타 밀러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 출신의 소설가이고 이 네. 여성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쓴 저지대라는 소설이에요. 저지대. 예, 저지대. 그리고 또 숨그네라는 작품도 있고요. 이분이 그 루마니아에서 굉장히 박해를 받고 루마니아 독재 정권 하에서 박해를 받았었고 이제 나치 정권 이후에 어떤 루마니아 사회에서도 이제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핍박들이 있었는데 그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일로 망명을 해서 저지대가 심지어 이제 데뷔작인데 루마니아에서 금서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베를린에서 다시 출간이 되기도 했었던 그리고 2009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성 작가인데 굉장히 필치가 힘이 있고 이런 심각한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불안감, 어떤 이런 심리적인 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데 탁월한 작가라서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서정적이고 또 언어의 어떤 감각들을 좀 일깨워주는 작품이라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뮤직박스 쇼와 나는 부정한다 그리고 책으로는 저지대 네. 이 정도를 추천해드렸는데 더 리더를 영화와 책을 보시고 관심이 생겼다 네. 하면 추가로 보실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부산까지 와서 네. 책과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여름의 끝자락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멀리 부산에서 네. 녹음한 거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근데 네. 재밌네요. 중간에 저는 조명을 켠 줄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조명을 켰구나 했더니 영화의 전당이 DDP 같이 생겼는데 네. 그 왜 버닝에 보면 남산에 해가 비치잖아요. 네. 해가 햇빛이 들어오고 있어. 그러네. 뜨거워서 혼났네. 자, 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